9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밥이라고 밝힌 남자는 이웃집에 사는 아이에게 잔디 깎는 일을 부탁했는데 늦은 아침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자 옆집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옆집은 주로 뒷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뒷문 쪽으로 가 노크를 하려고 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뒷문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갔을 무렵 복도벽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이 1분 만에 신고지에 도착했고 집안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들의 인기척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피비린내가 풍겨왔고 벽과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조심히 복도를 지나 집안 거실로 들어서자 3명의 사람들이 피 웅덩이에 누워 있었는데 손이 뒤로 묶인 채였습니다. 이 지역 경찰은 이런 끔찍한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보였습니다. 코드레인 지역은 소박한 시골 마을로 강력 사건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너무 놀라 아이다호 FBI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코드레인은 3,500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브렌다는 어린 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지만 동네 친구와 사랑에 빠지면서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하게 됩니다. 브렌다와 스티브는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온한 시골 생활을 이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스티브는 모터사이클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해 늘 위험한 경주를 즐겼으며 동네 모터사이클 갱단과도 알고 지내자 브렌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2005년 결국 40살의 브렌다는 스티브와 갈라서게 되면서 5명의 아이들 중에 아직은 어린 세 자녀를 맡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자 정신적,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그녀는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코드레인에서 15km 떨어진 외진 곳으로 조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브렌다의 아버지 역시 이 집에서 자랐고 그녀의 가족들은 이 집을 여우 오두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은 매우 낡고 허름했지만 집 옆으로 개울이 지나가고 나무가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 좋았으며 바로 옆은 국도라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브렌다는 좋은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는 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3살에) 접어든 슬레이드는 가족 모임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으며 큰형처럼 음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어린 2 동생과 함께 엄마 브렌다와 살면서 맏아들 노릇을 곧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큰형, 작은형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슬레이드는 큰형과 함께 음악을 듣고 기타를 치는 것을 최고의 힐링타임으로 여겼습니다. 넷째 딜런은 부끄러움이 많고 조용한 성격으로 브렌다는 그를 매우 사랑하는 듯 보였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막내인 샤스타가 태어나면서 브렌다는 드디어 여자아이 옷을 쇼핑하는 즐거움을 느꼈고 엄마와 살게 된 딜런과 샤스타는 늘 붙어 다니며 엄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많았던 샤스타는 톰보이로 자라났습니다. 이혼하고 싱글맘으로 살아가던 브렌다는 얼마 후 오랜 친구인 마크 맥켄지와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브렌다의 엄마는 오랜 친구였던 그들이 사귄다는 소식에 잠깐 지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브렌다의 남자친구가 마크라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마크는 매우 순하고 성실하며
착한 성품으로 브렌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새 아이를 자신의 아이들처럼 돌보며 사랑해 주었고 사귄 지 4년이 되었을 무렵 마크와 브렌다는 여우 오두막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사람 모두 덕테이프로 손이 뒤로 묶인 채 제압된 상태였고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자는 13살의 슬레이드, 엄마 브렌다, 새아빠 마크였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두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집 어디에서도 9살 딜런과 8살 샤스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마크의 취미가 사냥이었기 때문에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총들이 있었는데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손 쓸 시간도 없이 제압당한 듯 보였습니다. 3명이 살해되고 2명의 아이가 실종된 사건으로 아이다호 FBI가 개입됐으며 미국 전체가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친아빠와 친척들에게 연락해 혹시 아이들이 그날 다른 곳에서 지냈는지 조사했지만 아이들의 실종은 확실해졌습니다. 집 현관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 없어 여느 시골 마을처럼 뒷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듯 보였습니다. 딜런과 샤스타가 범인을 피해 산속이나 근처로 달아나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색팀이 집 근처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FBI는 뒷문 손잡이에서 지문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덕테이프와 집타잇으로 손을 뒤로 묶고 머리를 공격해 살해했는데 이는 범인만의 특이한 범행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브렌다의 집은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범인은 가족을 살해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손쉽게 이 장소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브렌다 가족의 마지막 동선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브렌다와 마크는 늘 그렇듯 바베큐 파티를 열어 친척들과 이웃을 초대해 저녁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따뜻한 늦은 봄 날씨에 신이 나서 잔디밭을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파티에는 브렌다의 친구 밥 루스터가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밥이 몇 가지 범죄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브렌다의 큰아들에 따르면 밥이 엄마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어 새아빠 마크와 심하게 언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밥은 범죄 경력 때문에 그의 지문이 FBI 파일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브렌다 현관문에서 채취된 여러 개의 지문 중에 한 개와 매치됐습니다. 경찰은 밥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밥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캘리포니아에서 이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아이다호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NN에서 밥 루스트를 공개 수배하는 뉴스가 방영되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밥이 경찰서로 전화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즉시 코드레인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밥은 캘리포니아로 운전해 가던 중 아이다호로 다시 돌아와 자신은 결백하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브렌다에게 $1,000, 120만 원 정도를 빌린 것은 맞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으며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밥의 이모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명이 필요 이상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이 가족을 증오해서 벌인 범죄라고 판단했고 브렌다의 전남편 스티브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브렌다가 왜 스티브랑 이혼했는지 조사하자 그녀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스티브에게 지쳐 브렌다가 이혼을 원해 헤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티브는 모터사이클 타는 것을 즐겼으며 기타를 치기를 좋아해
동네 펍에서 기타를 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정확한 직장도 없는 스티브와 함께 살면서 브렌다는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스티브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모습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브가 모터사이클 갱단과 알고 지내는 것을 알아내고 그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스티브는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고 왜 자신을 조사하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스티브는 큰아이 2명과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브렌다 어머니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그는 브렌다 어머니 집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브렌다 어머니 역시 자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나가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가 몰래 집안을 빠져나갔을 가능성과 모터사이클 갱단 단원에게 살인을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스티브를 계속 경찰서에 잡아둘 방법이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 모두 머리를 망치 같은 평평한 면이 있는 도구로 가격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집안을 감식하자 벽이며 집안 곳곳에 있는 혈흔은 13살 슬레이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린 2아이의 혈흔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아이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되고 3일 뒤 아이들의 아빠 스티브가 카메라 앞에 섰고 아이들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 제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은 경찰과 지인들의 의심을 샀는데 스티브가 누구에게 청부 살해를 부탁했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에게 한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이들 납치까지가 계획된 것이었고 브렌다 집안에 돈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닐지, 아니면 청부 살해업자가 더 많은 돈을 스티브에게 뜯어내기 위함이 아닐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브렌다 가족은 스티브가 그날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납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그 시간 스티브가 진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사건이 일어났을 시각 그는 컴퓨터로 모터사이클 쇼 영상과 자료를 찾아본 기록이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검사한 결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스티브가 모터사이클 갱단과 어떠한 이유로 마찰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이 일로 갱단 단원 중에 한 명이 스티브 가족에게 보복하려고 아이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추측일 뿐 어떠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코드레인 911로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Yeah, hi, this is the manager, Denise. Yeah, I've got a little girl here with a tall gentleman, and she looks so much like Chester. 데니스 레스토랑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이 특히 많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엠버 피스는 이곳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정은 새벽에 4시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엠버가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벽 1시 30분,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에 어린아이가 식당을 방문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엠버는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주문을 받으면서 여자아이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이의 머리카락과 옷이 매우 더러웠으며 자신을 전혀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이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엠버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에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 역시 주문을 받으러 온 자신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고 여자아이만 바라보며 밀크쉐이크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엠버는 다시 한번 여자아이를 유심히 살폈는데
실종된 8살 샤스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있었던 엠버는 주문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운터 옆에 붙어 있는 실종 아동 전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샤스타가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엠버는 조용히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한 뒤 어떻게든 경찰이 올 때까지 이들이 레스토랑을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곳까지 오려면 못해도 6분에서 8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엠버가 주문한 음료를 갖다 주자 바로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엠버는 시간을 끌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포스 기계가 말썽이라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자는 대충 가격을 알려주면 현금을 놓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엠버는 가격을 확인한 후 다시 오겠다고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카운터 뒤쪽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엠버가 용의자를 응대하고 있는 동안 매니저는 디스패치에게 남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고 드디어 경찰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도망가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식당 안에는 30명의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급히 샤스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할 곳이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2달 만에 샤스타가 생존에 돌아오면서 살인사건 수사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브렌다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실종된 딜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이 지문 조회를 하자 그는 조셉 던킨이라는 사람으로 체포 당시 빨간색 집 체로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이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주소는 노스다코타 파고로 되어 있었고 미네소타주에서 등급 3의 성범죄자로 현재 가석방 상태였습니다. 등급 3은 성범죄자 중에서 최고의 등급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시애틀 타코마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조셉 던킨은 17살에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 생활을 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17살 때 14살 남자아이를 강간해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셉은 감옥에서 성범죄 프로그램을 계속 들어야 했고 정부는 그가 교화되도록 노력했지만 허사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옥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던 조셉이 가석방의 기회를 얻어 1996년 고향을 떠나 미주리주 캔사스시티로 이주했습니다. 새로 이주한 지역 카운티 사무실에 성범죄로 가석방 중이라는 것을 보고해야 했던 조셉은 이를 알리지 않아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을 다 채우고 만기 출소한 그는 노스다코타주 파고로 이주해 컴퓨터 쪽을 공부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파고에서 실종자가 생기거나 성범죄 사건이 생기면 경찰은 조셉 던킨을 찾아와 조사했고 이에 그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셉은 성범죄자로 미 전 지역의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조셉은 이런 식의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차피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갈 바에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2004년 그는 미네소타를 방문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년들을 스토킹, 납치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소년들은 자신을 괴롭혔던 남자 입술 위에 흉터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조셉은 체포됐고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뒤 조셉은 브렌다의 집에 진입해 3명을 살해하고 어린 2아이를 납치했습니다. 8살의 샤스타는 조셉에게 여러 형태로 변태 강간을 당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아빠와 외할머니, 이모를 보고서야 드디어 안정하기 시작했는데 경찰은 천천히 사건 당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샤스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딜런과 같은 방에서 잠이 든 샤스타는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에게 학교 갈 시간이 벌써 다 됐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강도가 든 것 같다며 일어나 거실로 나가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엄마를 따라 거실로 나가자 새아빠 마크와 오빠 슬레이드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얼굴을 바닥으로 하고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가 복면한 채 샷건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지시했으며 엄마 팔을 뒤로 묶었고 자신에게는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샤스타는 너무 무서워 엄마 옆에 엎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자신을 번쩍 안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 샤스타를 눕혔는데 옆을 보니 벌써 작은 오빠 딜런은 엎드린 채 팔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샤스타는 오빠 딜런과 눈이 마주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 아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갑자기 큰오빠 슬레이더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는 피범벅이 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슬레이더 오빠 입에는 덕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손은 뒤로 묶인 채 어디로 뛰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범인은 망치를 가지고 와 슬레이드의 머리 뒤쪽을 내리치기 시작했는데 쓰러지던 오빠와 샤스타는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슬레이드는 막내 샤스타를 계속 바라보며 망치 가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숨이 붙어 있었는지 얼마 동안 쓰러져 있던 슬레이드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죽음을 직감한 슬레이드가 엄마 옆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집안에 피를 묻혔고 마지막 순간 엄마 옆에 누워 엄마를 바라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은 3명을 살해한 뒤 2명의 꼬마아이를 자신의 집 차에 태우고 산속으로 운전해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잠이 든 샤스타가 눈을 떴을 때 깊은 산속처럼 보였고 어디냐고 물었을 때 몬테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산속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생활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샷건으로 큰 나무를 쌌는데 이를 지켜보던 딜런과 샤스타는 도망갈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엄마와 새아빠가 살아서 거실에 누워있던 모습과 오빠 슬레이더가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던 샤스타는 가족 모두 자신처럼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범인은 성경을 펴고 주기도문을 읽은 후 자신들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그가 주기도문을 읽으면 딜런과 함께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조셉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마다 아이들은 나무에 체인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은 아이들에게 게임에서 이기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며 텐트 쪽으로 오는 다람쥐를 잡으라고 지시했고 딜런은 어떻게든 다람쥐를 잡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딜런은 동생 샤스타에게 다람쥐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다람쥐를 잡아 조셉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샤스타와 딜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총소리가 들렸고 잡고 있던 오빠의 손이 힘없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을 바라보니 딜런이 배를 움켜잡고 내장기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딜런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와 딜런의 머리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자신의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샤스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샤스타에게 딜런 물건을 딜런 옆으로 옮기라고 지시했고 샤스타는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셉은 천막을 가지고 와 딜런 위에 덮고 기름을 부은 후 불을 질렀습니다. 샤스타는 오빠가 아직 살아있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타는 소리 이외에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며칠 뒤 조셉은 샤스타에게 어떻게 죽고 싶냐고 물으며 총으로 죽을지 목을 매 죽을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총에 맞아 사망한 모습을 본 샤스타는 목을 매 죽여달라고 목이만한 소리로 말하자 그는 끈을 가지고 와서 샤스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며 샤스타가 정신을 잃어갈 때쯤 조셉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풀어줬습니다.
그 순간 샤스타는 조셉이 자신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동료로 생각한다거나 하여튼 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신뢰를 얻어야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조셉이 샤스타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고 잠시 생각하던 아이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게 될 조셉 아저씨가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셉은 한동안 샤스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매우 슬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샤스타는 조셉이 우울해 보이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샤스타가 그를 친절하게 대하자 조셉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조금씩 샤스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조셉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셉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을 납치하기로 결정하고 코드레인 동네를 돌아다니며 기회를 엿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납치하기에는 너무 컸으며 어떤 집은 바로 옆에 이웃이 있어 발각되기 쉬워 보였고 동네를 계속 돌았지만 마땅치 않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샤스타의 집이 보였고 아이들의 놀이기구가 마당에 있어 몇 바퀴를 돌며 집을 관찰하고 있을 때 샤스타와 딜런이 마당으로 나와 노는 모습을 보고 납치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샤스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자 조셉은 자신의 고향인 시애틀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샤스타는 알겠다고 말하며 여기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다녔던 학교와 제일 친한 친구 집을 한번 보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던 조셉은 알겠다고 하며 산속에서 내려와 코드레인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주유소와 편의점에 들려 기름과 간식거리를 구입했습니다. 이 모습은 편의점 CCTV에 찍혀 있었는데 샤스타는 조셉과 일정 거리를 유지했으며 그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셉은 마지막에 들린 데니스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딜런이 사망한 숲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고 아이가 사망한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줬습니다. 아이를 총으로 살해한 뒤 불태웠다는 소식에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의 죽음을 목격한 샤스타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조셉의 차량 안에서는 많은 증거용품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노트북에서 아이들을 고문한 영상과 성폭행하는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샤스타와 딜런 외에도 더 많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영상 속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지 추적하기 위해 차량 GPS를 분석했습니다. 조셉의 노트북 지도에는 33군데의 도착 지점을 표시해놨는데 그 집들을 확인하니 모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마당에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사회에 복수하는 길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납치해 성도구로 삼는 것이라는 글도 발견됐습니다. 샤스타에 따르면 그는 줄을 옮겨다니며 아이들을 살해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다호 FBI는 미 전 지역에 조셉 범행을 공지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수사를 부탁했고 얼마 뒤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에 따르면 8년 전 앤토니 마티나스 사건과 비슷하다며 사건 서류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앤토니는 동생 마코스와 놀아주며 어머니를 돕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앤토니는 마코스와 동네 꼬마아이 2명을 데리고 이웃집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축구를 하며 동네를 누비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 1불짜리 한 장과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며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같이 찾아주면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1는 꽤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골목 안쪽을 살피며 고양이를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남자 앞으로 다가가 못 찾겠다고 말할 때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이들 모두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이때 앤토니는 어린 동생들을 밀어 도망치게 도와주고 남자를 가로막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앤토니 혼자 남자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동생 마코스는 엄마에게 달려가 형이 누군가에게 끌려가 버렸다고 소리쳤고 엄마와 동네 사람들은 앤토니가 사라진 길로 나왔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앤토니가 실종되고 일주일이 지난 뒤 경찰이 산속을 순찰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독수리떼가 유독 한 곳 위에서만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독수리들이 돌고 있는 지점을 수색하자 어린 남자아이가 덕테이프로 제압된 상태로 돌더미 아래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덕테이프로 손이 뒤로 묶인 채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덕테이프에서는 지문 일부를, 아이의 몸에서는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자를 목격했던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몽타주가 완성된 상태였고 몽타주 속의 인물은 조셉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은 당시 발견된 지문과 DNA를 아이다호 FBI에게 제출했는데 이는 조셉과 일치했습니다. FBI가 조셉에게 다른 아이를 살해한 사실을 방금 확인했다고 전하자 조셉은 여자아이들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FBI는 그가 다른 살인도 저질렀다는 것을 눈치채고 모든 것을 아는 듯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셉이 시애틀에서 여자아이 2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시애틀 모텔에서 엄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던 11살의 세미조 화이트와 9살 여동생 카멘 쿠비에스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모텔을 나선 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신고했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바셀릿이 버려진 건물 안에서 생활하던 한 남자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DNA를 조사한 결과 사라진 11살의 세미조 화이트와 9살 카멘 쿠베이트로 확인됐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시신에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아이다호 FBI가 사망한 2 소년은 조셉에 의해 강간 살해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조셉 덩킨은 꽤나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지만 2006년 10월 조셉 덩킨은 6명 살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종신형으로 형을 낮추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변호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가 한가롭게 감옥에 앉아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생각하며 웃음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서는 딜런에게 성적 학대하는 비디오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너무나 끔찍해 범인인 조셉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유일한 생존자 샤스타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2008년 8월 27일 조셉 덩킨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샤스타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병원에서 오래도록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샤스타 때문에 범인을 검거할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춘기 시절 방황하며 마약과 술로 시간을 보냈지만 갑자기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샤스타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우울증 치료도 꾸준히 받아 현재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계속 감옥 생활을 하던 중 2021년 3월 58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
조셉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샤스타와 앤토니의 동생 마코스는 자유를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샤스타와 마코스는 이제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지켜줬던 딜런과 앤토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